자, 이번 단원에서는 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물질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물질 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원에서 우리가 물질 대사가 동화작용, 이화작용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물질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비유를 하자면 언덕을 넘는, 그렇죠? 에너지 언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반응물과 이렇게 생성물이 있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나는데, 반응물이 생성물로 갈 때는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어야 됩니다. 이 언덕이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을 넘어가야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경우에는 이 언덕 끝까지 올라가야 되겠지만, 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 중간에 터널을 뚫어서 가는 것처럼 이만큼의 에너지만 있으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체 내에서 효소가 해주는 역할이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생체 내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효소가 존재하고, 이 효소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데 사용하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안 일어나다가 카탈레이스 효소가 작용하면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효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이 특징은 뭐냐면, 그 효소와 반응물질이 이제 결합을 하는데, 결합을 할 때 효소가 결합하는 반응물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기질은 요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 기질이 있고, 기질은 효소의 특정한 부위와 결합을 하는데, 그 특정한 부위를 우리가 활성 부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기질과 활성 부위가 결합을 하면 이렇게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효소와 기질이 복합체를 형성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생성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효소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반응 전이나 결합했을 때나 반응 후나 모양이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계속해서 반응을 촉매하는데 순환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효소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위쪽에 있는 기질은 활성 부위가 잘 맞아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기질은 활성 부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형성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효소와 기질은 활성 부위의 모양에 따라서 자기가 맞는 기질이 있고 맞지 않는 기질이 있는데, 이것이 열쇠와 자물쇠의 비유처럼 자기가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한 가지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기질을 하고만 결합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기질 특이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할 수 있고요.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할 수 있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할 수 없습니다. 또 라이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방은 분해할 수 있지만 단백질은 분해할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바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효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것인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 효소의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효모의 효소액이 담긴 셀로판 주머니 안에다가 효소액을 넣고 바깥쪽에 증류수가 있는 비커에 10분 동안을 둔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이 바깥쪽에 있는 비이커 용액을 포도당 용액에 첨부했더니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쪽에 있는 효소액 쪽에 있는 것을 주머니 속의 용액을 또 포도당에 했더니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쪽과 바깥쪽은 모두 합쳐진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합친 용액을 집어넣었더니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0분 동안 비이커를 담궈 뒀을 때 효소액에서 어떤 물질이 중류수 쪽으로 빠져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근거로 해서 효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효소가 단백질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효소에서 단백질 부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주효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효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 아닌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조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 효소고 보조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할 때 이 보조인자가 함께 있어야 이렇게 적정한 구조를 결합해서 적절한 구조를 만들어서 효소가 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고요. 그런데 이제 보조인자가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보조인자가 있어야 효소가 적절하게 반응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인자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첫 번째는 금속 이온이 있고요. 금속 이온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조효소가 있습니다. 금속 이온은 위에 있는 것처럼 철이나 마그네슘, 아연 이온 이런 것들이 있고 조효소는 주로 비타민으로부터 많이 합성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세포흡이나 광합성에 작용하는 탈수 효소나 탈탄산 효소 같은 것들의 조효소로 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효소와 보조인자가 결합해서 완전한 기능을 나타내는 효소를 우리가 전효소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표를 보면 효소의 종류에 대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뭐 산화하는 효소, 전이효소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죠. 이런 효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 탈수소 효소나 또는 이 아미로기 전이효소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호흡에서 나오는 그런 효소들로 생각할 수 있고 아밀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명과학 1에서 소화할 때 배웠던 여러 가지 효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요.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질의 농도, 두 번째는 온도, 세 번째는 pH. 온도와 pH 같은 경우는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기질의 농도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기질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의 변화를 실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젖당 분해 효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보면 젖당의 농도, 젖당 분해 효소니까 기질이 젖당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젖당 분해 효소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했습니다. 보면 젖당의 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젖당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초기에는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65로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해석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보면 초기에는 효소의 양이 기질과 효소 양을 비교해 봤을 때 기질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효소가 남아돌죠. 그래서 모든 기질은 효소와 다 결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빨리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존재하는 효소들이 모두 다 기질과 결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질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더라도 작용할 수 있는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효소의 반응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포화된 상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반응 속도를 느리기 위해서는 기질을 아무리 많이 첨가해 준다 하더라도
기질이 아무리 많이 첨가해 준다 하더라도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응 속도가 늘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려면 효소를 첨가해서 반응에 참여하는 효소 양을 늘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질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초창기에는 반응 속도가 빨라지다가 포화가 된 상태에서는 일정해지고 효소를 첨가해주면 다시 반응이 증가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온도가 있는데,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반응은 보통 온도가 증가하면 그 온도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데,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보통 체온 범위 내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로 일어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반응 속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가 최대일 때의 온도를 최적 온도다라고 이름을 얘기하고, 최적 온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단백질 구조가 변성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pH도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역시 단백질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요. 반응 속도가 최대일 때의 pH를 최적 pH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적 pH를 벗어나면 역시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아래 그림에 보면 온도와 pH에 대한 영향이 요약돼서 나와 있는데, 온도 같은 경우는 우리 체온에서 한 35도, 6도 정도에서 최적 온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H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 효소에 따라서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펩신 같은 경우는 위에서 작용하니까 최적 pH가 2 정도 되고, 아밀레이스는 7 정도 되고요. 트립신은 8 정도 되겠죠. 아밀레이스는 입에서 작용을 하고, 트립신 같은 경우에는 소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효소가 작용하는 곳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pH, 최적 pH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해제가 있습니다. 저해제는 효소와 결합해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을 저해제라고 얘기하는데, 저해제는 크게 두 가지,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유사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기질과 경쟁적으로 효소 활성 부위에 결합을 하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으냐, 저해제의 농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반응이 많이 일어나거나 적게 일어나거나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석신산 탈수소 효소가 작용하는 곳에 원래는 석신산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론산이 함께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석신산이 결합하는 걸 방해해서 효소의 작용을 방지하는 그런 저해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있는 것이 비경쟁적 저해제입니다. 비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는 경쟁적 저해제와 달리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니고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해요. 그런데 이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것으로 인해서 활성 부위 구조가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자가 형성되지 않아서 효소의 작용이 억제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거로는 거머리가 분비하는 히루딘 같은 경우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작용을 하는 비경쟁적 저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 작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쟁적 저해제의 경우는 기질이 결합하는 곳에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둘이 경쟁을 하게 되겠죠. 어느 게 더 많이 농도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저해 정도를 결정하게 되고요. 그 비해서 비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결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활성 부위의 변성을 가져와서 효소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효소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책에서 배웠었는데, 자, 여기에는 뭐 식품 발효에 이용이 된다든가 의약품을 만드는데 이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생활용품이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도 효소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